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곳의 애청자인 저희 누나들이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라고 난리를 부려서 누나들 성화에 못 이겨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의 이야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실까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재미있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누나가 둘이 있는 막둥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은 국내 항공사 기장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갔던 공군 행사에서 본 파일럿이 멋있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쩌다 뱉은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감사하게 저는 지금까지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복하기도 하고 집안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흔히들 하는 걱정이라던가 간단한 스트레스조차 받지 않고 살아왔었죠. 거기에 외모도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연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왔었습니다. 다만 수많은 연애 상대 중 저의 결혼 상대는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와 결혼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 몇 명 있기는 했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혼 이야기만 꺼내고 끝낸 친구들이 대다수였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작은 약혼식까지 올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어주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애를 참 쉽게 해왔습니다. 직업도 좋고 집안도 남부럽지 않게 좋았으며 외모도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도 항상 물밀듯 들어왔었습니다. 심지어 직장도 여자들이 많은 여초 직장이라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고 넘쳤었죠. 젊은 시절엔 제 잘난 맛에 이 여자 저 여자를 많이 만나며 살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도 슬퍼할 틈도 없이 새 여자를 만나며 살아왔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여자를 만나다 보니 결혼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레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결혼을 못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30이 되었을 때쯤 저희 엄마는 본인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게 사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제 결혼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창호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 만났다가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휙 하고 헤어지자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한 사람을 진득하게 좀 만나보렴. 엄마는 네가 네 삼촌처럼 노총각으로 혼자 살다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다. 엄마,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그런 망언을 퍼부어. 그리고 여자를 진득하게 만난다는 게 맘처럼 쉬운 게 아니야. 세상에 반이 여잔데 못한다고 맘에 안 드는 부분까지 참으면서 여자를 만나? 헤어지고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내가 볼 때 너는 실속 없는 여자만 골라서 만나는 것 같다. 너는 사람 내면을 안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만나서 오래 못 만나고 헤어지는 거라고.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괜찮은 아가씨 한 명 아는데. 엄마 일단 참고 기다려봐. 나 아직 어리잖아. 결혼할 때쯤에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참한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올 테니까 성급하게 나서지 말라고. 나 엄마보다 보는 눈 좋아. 저는 엄마에게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가 다 있는 법이고 그때 되면 엄마가 만족해야 할 만한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35이 되어서도 저는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른 중반에 들어서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 반 이상이 장가를 갔고 그 중에는 아이까지 낳은 친구들까지 많으니 내가 또래에 비해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른 중반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여자는 많은데 엄마 말대로 실속 있는 여자는 없어서 마땅히 결혼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마땅한 여자가 없네. 그 엄마가 전에 괜찮은 아가씨 있다고 했었잖아. 그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엄마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있어? 있으면 나 선자리 좀 만들어줘봐. 괜찮은 아가씨? 그때 내가 말한 그 괜찮은 아가씨는 이미 시집가고 없지만 그 엄마한테 들어오는 네 선자리 중에 한번 골라볼게. 그리고 이럴 줄 알고 엄마가 미리 괜찮은 아가씨 찜해두긴 했어. 엄마가 날 잡아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너도 마음에 들어 할게다. 사실 저는 저희 엄마 보는 눈을 믿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는 눈이랑 어른들이 보는 눈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엄마 말대로 저는 외면을 조금 중요시하는 편이라면 엄마는 내면을 많이 보시는 편이셨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엄마가 마련해준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선자리에 나온 상대방은 누가 봐도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스타일이었습니다. 꾸역꾸역 선자리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오신 분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오늘 이후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 엄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만나봐. 그 아가씨가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 많은 아가씨인 줄 알아? 아버지가 부장판사에 그 아가씨 직업도 변호사에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나서 너도 나도 탐내는 걸 내가 우겨서 쏙 빼온 거라니까. 너 그러면 엄마가 사람들 볼 면목이 없어. 그러게 왜 무리해서까지 선자리를 만들어? 일단 엄마 얼굴 봐서 한 번만 더 만나볼 테니까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알겠지? 엄마 체면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가 주선해준 여자를 다시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한두 번 더 하다 보니 정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착하고 고운 심성에 마음이 흔들렸던 걸까요?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선해준 제 여자친구들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야, 최창호, 나이 들더니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 누가 봐도 네 스타일 아닌데 어떻게 만나고 있어? 너 키 크고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부잣집 막내 아들도 결혼 앞에선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놀려댔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심성만 보면 최고의 결혼 상대였기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비록 제 스타일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엄마 말대로 얼굴 뜯어 먹고 살 거 아니니 사람의 내면만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욕심이었는지 온전한 제 마음을 모두 여자친구에게 주지 못한 저는 여자친구에게 연애 3년 만에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창호 씨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창호 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있던 거라 당연히 저희가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창호 씨를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기 싫거든요. 3년이란 시간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세요, 창호 씨. 보기 좋게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그날 저는 엄마에게 등짝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미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거라고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다녔는데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니? 이렇게 쪽날 거면 차라리 일찍 헤어지던가. 희망 고문을 그렇게 해놓고 헤어지면 어떡해? 못 산다 못 살아. 너는 굴러온 복을 네 발로 걷어찬 거야. 그런 여자를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날래?
엄마, 인연이 아니라 헤어진 건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결혼이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에 결혼을 했겠지.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마음이 영 찝찝했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거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엄마한테 여자 소개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 내 결혼에 신경 꺼. 3년이라는 긴 연애를 끝낸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나이 값을 못했었죠. 그렇게 다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미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던 자리에서 운명의 여자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170이 넘는 큰 키에 저와 동갑이지만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저의 여자라는 생각에 저의 모든 걸 내려놓고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아, 우리 결혼 전제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면 와이프 안 굶길 자신 하나는 있거든. 직장만 봐도 알겠지만 내가 돈도 잘 벌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라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해외 항공사로 이직해서 해외에서 살 수도 있고 말이야. 어때? 제가 가진 걸 어필해서라도 갖고 싶었던 그 여자는 결국 저에게 넘어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을 쟁취해낸 것이었죠. 다만 저와 만나는 데 있어 여자친구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창호, 너는 나보고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어서 말이야. 결혼은 너랑 만나보고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하는 걸로 할게. 그래도 괜찮지?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당연하지. 채영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너 기다려줄 수 있어. 저와 다르게 여자친구는 일단 저를 만나보고 나서 결혼을 생각해보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자친구를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 인생 최고로 많은 노력을 하며 정성을 퍼부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와 만나는 동안 돈 한 푼 쓸 일이 없도록 만들었고 해외에 나갔다 올 때면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잔뜩 사들고 왔었죠.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여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겠지? 나 결혼하면 애는 바로 낳을 생각 없으니까 그건 네가 너희 집에 알아서 말해줄 수 있어? 채영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결혼도 임신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우리 엄마는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 그러면 언제 한번 너희 집 가족 만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줘봐. 이제 슬슬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니? 여자친구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무조건 다 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새침한 성격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려면 엄마와 여자친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기 전 제가 엄마에게 살짝 밑밥을 깔아두려 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친구가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 그 엄마랑 누나들 다음 주 주말이면 시간 괜찮지? 우리 황 여사님 드디어 며느리 보게 생겼어. 그것도 예쁜 며느리. 엄마는 예쁜 거 안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엄마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내면이. 그리고 부족함 없는 집안의 딸인 게 중요해. 괜히 우리보다 못 사는 집이랑 결혼했다가 우리 집 돈 보고 욕심낼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다. 엄마, 며느리가 우리 집 덕 보려는 건 어느 정도 감안해야지 어쩌겠어. 그나저나 내 여자친구 성격이 조금 깍쟁이 같은 면이 살짝 있는데 그거 가지고 누나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가 옆에서 좀 말려줘. 여자친구 성격이 깍쟁이 같다는 말에
엄마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싫다는 표정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 말뜻을 이해한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아휴, 네가 데려오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네 나이가 그런데 내가 뭘 따지겠니? 너랑 마음 맞아서 잘 살 수 있는 여자 데리고 와주는 것만으로 엄마는 감사하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데리고 와봐. 여자친구가 가족들과 처음 만나던 그날, 저는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침하고 깍쟁이 같은 여자친구를 누나들과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여자친구도 조금은 세 보이는 우리 누나들과 엄마와 기싸움을 하며 결국엔 결혼을 포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그 걱정은 여자친구와 저희 가족들이 만나자마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겐 가끔 까탈스럽게 굴던 여자친구는 저희 누나들과 엄마 앞에서는 마치 그 집의 막내딸인 것 마냥 애교를 부려댔기 때문이었죠. 창호 씨가 매너가 좋고 여자들 마음을 잘 아는 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형님들 덕분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창호 씨가 어머님을 닮아서 곱게 생긴 거였나 봐요. 어머님이랑 창호 씨 정말 판박이에요. 노력을 해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저희 누나와 엄마는 철옹성 같은 벽을 허물고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예뻐해주며 며느리로 쉽게 받아주었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에 놀라기는 했지만 척척 풀려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드디어 제 짝을 찾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모이게 된 자리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약혼식 같은 거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결혼 전에 가족들끼리만 모아두고 약혼식을 올렸으면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 약혼식 올리면 저야 좋죠. 그런 경험을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어머님이랑 형님들 보고 싶다고 난리세요. 어머님이 약혼식 원하시면 제가 한번 준비 잘 해볼게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전 엄마의 바람대로 작은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지도 나눠 끼고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 날짜까지 잡으며 저희의 결혼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창호야, 너는 채영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줘라.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결혼식인 만큼 남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싶을 거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다 하라고 해. 알겠니?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엄마가 돈 다 내주기로 했잖아. 감당 가능하겠어? 어쩌겠니? 그리고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돈 아끼고 싶지 않다.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는 게 낫지. 엄마는 우리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소문날 정도로 화려하고 크게 하고 싶어. 결혼식 비용을 모두 내주겠다는 엄마 덕분에 여자친구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땐 그 정도가 심해 보여 제가 여자친구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채영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날 한 번 입는 드레스인데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솔직히 연예인들이랑 재벌집에서나 그 정도 드레스를 입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입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일반인들은 입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왜 그래? 창호, 너 설마 나한테 큰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한 번 입는 드레스인데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여기서 가격 조금만 낮춰도 예쁜 드레스 찾을 수 있는데 꼭 그걸로 해야겠어? 내 친구는 평범한 집에 시집 갔는데도 여기 드레스 입었어. 나라고 못 입을 게 뭐야? 너도 돈 잘 벌고 심지어 이 돈 다 어머님이 내주신다고 했는데 뭐 어때서 그래? 나 진짜 기분 나빠지려고 하니까 그만해. 그러다 몇 번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제가 다 져주는 걸로 하고 끝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몰랐던 여자친구의 성격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렵기는 했지만
그땐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결혼을 물을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누나들은 그런 저보고 네가 맞추고 살면 마음이 편해져 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산 지 1년 정도 된 큰 누나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달려가 봤더니 작은 누나네도 와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인데 온 가족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거야? 엄마 어디라도 아픈 거야? 암이야? 예, 암은 무슨 암이니? 일단 그건 아닌데 엄마가 아프긴 아파. 누나들과 매형들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는 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큰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뭘 깜빡깜빡 하시고 잊어버리시길래 걱정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엄마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머리에 번개라도 꽂힌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죄인처럼 앉아있는 엄마만 눈에 들어올 뿐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누나들이 저를 달래려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또 운다 울어. 창호야, 다행히 아직 극초기라 약 먹고 하면 진행도 늦출 수 있어서 괜찮으실 거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치매인데 어떻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 엄마 어떻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정신 차려서 빨리 결혼하고 손주라도 낳는 걸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자 침울하게 앉아있던 엄마가 그제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또 깨닫는다 이 녀석아. 지금이라도 엄마 정신 있을 때 장가가는 게 어딨냐. 앞으로 엄마한테 더 잘해 너는. 그리고 내일 모레 장가가는 다 큰 놈이 그렇게 어린애처럼 울면 어떡하니? 네 처가 여기 없는 게 다행이다. 병원에서는 엄마의 검사 결과를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직접 말씀하시겠다며 여자친구와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결혼식만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드린다고 약속할게요. 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겠니? 결혼 준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채영이 결혼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니? 그럼요.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제가 시집 제일 잘 가는 것 같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는 이번에도 역시나 철부지 막내딸처럼 엄마 앞에서 조잘거렸습니다.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던 큰 누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사실 오늘 우리가 올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이요?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설마 어머님 모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엄마 이야기긴 한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오셨거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누나의 말에 여자친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하시네.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일단 약 꾸준히 먹으면서 진행 늦추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치매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머님이 치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멀쩡하신데?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도 엄마 보면서 엄마가 치매라는 게 믿기지 않아. 근데 평소에 자주 깜빡하시던 게 치매 증상이었더라고. 더 진행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는 누나와 달리 여자친구는 조금 흥분한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금껏 늘 여자친구 앞에서 당당하던 엄마가 여자친구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작은 누나가 분위기를 풀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떡해. 막내 아들 결혼하면 근처에서 살면서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젠 아파서 언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야겠네. 아쉽겠다, 엄만. 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창호 씨 결혼하면 저희 집 근처에서 사실 생각이셨어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엄마가 아파서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 걱정하지 마, 옳게.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이 여자친구에게 당연히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반응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그날 여자친구의 반응 때문인지 누나들도 엄마도 기분 좋지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한 번 더 말을 꺼냈었죠. 채영아, 그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이런 자리 만든 거야. 절대로 너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큰 누나랑 큰 매형이 엄마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너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알겠어. 근데 난 잘 모르겠다. 큰형님이 어머님 모신다고는 하셨지만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지면 결국엔 아들한테 맡기실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엄마 약 잘 챙겨 드시고 관리 잘하시면 여기서 상태 더 악화될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약속할게. 네가 약속한다고 될 일이니? 너도 참 대책 없다. 나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머리 터질 것 같아. 엄마는 제 엄마지 여자친구의 엄마가 아니니 여자친구의 반응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음날 바로 미국 비행이 있었던 저는 3박 4일간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긴 비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픈 엄마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의 약혼자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꺼놓은 적이 없던 사람인데 쎄한 느낌이 들었죠. 금방 다시 연락될 줄 알았던 여자친구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며칠이나 이어졌죠. 누나에게 말했더니 누나는 엄마 치매라는 이야기 듣고 잠적한 거 아니니? 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가 그 이후로 잠적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기가 막힌 답변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채영씨요? 채영씨 결혼한다고 일 그만둔 지 3달이 넘었는데요? 그 남편분이라면서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채영씨랑 친한 사람이 없어서요. 여기서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저 모르게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이렇게 잠적하려고 일을 그만둔 건 아니고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 같기는 하지만 몰랐던 사실 하나를 이렇게 알게 되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도 여자친구는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겨우 장모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장모님, 채영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일주일째 연락도 안 되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회사에서는 일 그만둔 지 3달 정도 됐다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최서방 엄마 치매라면서? 그걸 결혼 날짜 다 잡고 말하면 어떡하나?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말 안 하고 결혼했으면 이거 거의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었다고. 우리 채영이가 왜 잠적했는지
최서방은 정말 몰라서 그러나? 아니, 장모님,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 전에 그걸 말씀드리나요? 저는 채영이가 그 이유 때문에 잠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이라면 저도 채영이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많이 서운하네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을 들먹이던 장모님은 저의 말에 더 이상 대꾸는 하지 않으시고 채영이한테 연락해보라고 하겠네 라는 말만 하신 뒤 끊으셨습니다. 장모님도 이 결혼을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가 잠적한 지 일주일 만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여자친구는 아주 당당하면서도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화냈다면서?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너 아주 적반하장이다. 아니, 너 같으면 나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장모님한테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니? 너 우리 엄마가 치매라서 잠적한 거라면서? 너 나랑 이대로 끝낼 생각이냐? 내가 네 엄마 수발을 들겠냐? 넌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나는 죽어도 네 엄마 병수발 들기는 싫어.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시집 가는 줄 아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파혼하자. 여자친구와 꼭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파혼하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도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 나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쿨하게 뒤돌아서 나온 저는 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걔가 그럴 줄 알았어. 그날 이후로 그렇게 잠적한 거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 엄마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지한테 엄마를 모시라고 했어? 아니면 간병하라고 했어? 웃긴 기집애네. 나도 같은 며느리로서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엄마가 눈이 좀 높으니? 솔직히 채영이 걔 집안도 별로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거 엄마가 다 봐주고 며느리로 받아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사기 결혼이라고 하다니. 누나들은 노발대발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본인 탓을 하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화가 난 두 누나들을 말리느라 엄마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엄마는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유언장 새로 작성할 생각이니 김 변호사 좀 불러와라. 정신 멀쩡할 때 바꿔놔야지 나중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구나. 평생 유복하게 살아왔던 저였지만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고 재산의 얼마를 물려받아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변호사를 두고 유언장을 쓸 정도인 걸 보면 재산이 꽤 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누나들과 매형들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 전부를 나 모시고 사는 큰애 앞으로 남겨주시고 제 명의로 된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를 작은 딸 앞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건물은 막내 아들 앞으로 해주시고요. 누나들도 처음 듣는 내용인지 저와 같이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큰딸이 나 데리고 사느라 제일 고생하니까 가장 많이 남겨주는 거다. 그리고 둘째 너는 형편이 나보다 더 좋으니 그거 하나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에 있는 건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창호 준다고 사두신 거라 처음부터 창호 거여서 창호한테 주는 거니 누나들이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나름대로 공평하게 나눠뒀다고 생각하니까 남매들끼리 이 문제로 싸우는 일 없도록 해.
엄마 소원이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게 돼서 놀라기는 했지만 저도 누나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도 엄마의 유언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파혼은 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 잘 지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던 그 순간 병실 안에 파혼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해요. 작은 형님이 연락 주셔서 왔어요. 예상치 못한 여자친구의 등장에 엄마는 크게 당황을 하시면서 여자친구가 잡고 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창호한테 파혼하자고 했다면서 내가 왜 네 시어머니냐? 치매 걸린 시모 모시기 싫다고 잠적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어머님 타령이야?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 부모님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감당할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보다 못한 제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여자친구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혼하자는 말은 정말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제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여움 푸세요. 창호야, 얘 얼른 데리고 나가라. 엄마 또 쓰러지시겠다. 힘을 써서라도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제 손을 뿌리치고 병실 바닥에 엎드려 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결혼하고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 테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솔직히 딸인 형님보다 아들인 창호 씨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까지 말하는 여자친구가 무슨 생각인가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너 설마 엄마가 변호사님한테 말했던 유언 내용 다 듣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그러실 계획이라고 진작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괜히 저만 나쁜 며느리 됐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어머님 모시는 자식한테 가지고 계신 땅 다 물려주신다고 미리만 말씀해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다못해 창호 씨한테 남겨줄 건물이 있다고라도 귀뜸해 주셨으면 모두가 편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바닥을 기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사람을 불러 여자친구를 병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자친구의 모습에 엄마와 가족들은 기가 찬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다행히 저를 나무라 한다거나 혼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쓰러지자 화가 난 작은 누나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튀어오라고 했다더군요. 가족들과도 끝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왔던 여자친구가 우연히 변호사와 우리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저분하게 여자친구와 마무리를 짓기는 했지만 여자친구와 파혼을 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사라지더군요. 한마디로 여자한테 학을 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는 제 결혼에 손을 놓으신 건지 제 앞에서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제가 파혼했다는 사실도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누나들이 거르고 걸러 엄선한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나들이 소개해준 여성분과 다음 달에 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참 다행이죠?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돼서라던가 아프신 엄마 때문이라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처음 본 순간 0.1초 만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거라는 걸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저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는 저희 엄마가 치매인 것도 제가 한번 파혼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그 사실이 본인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보며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셨던 엄마의 말의 뜻도 알게 되었고요. 엄마는 제가 한번 파혼을 한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끼셨던 건지 제가 지금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해 주던 날 엄마는 저와 제 여자친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짝을 데리고 와서 엄마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노총각으로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는 줄 알았는데 세아가 이런 우리 아들 거둬줘서 참 고맙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는 저에게 우리 꼭 잘 살아서 어머니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해요. 어머님, 아프시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고생 많으셨죠? 라고 말을 하며 엄마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난 과거 일은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제 아내의 말대로 엄마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관심 없고 저만 알고 살던 성격도 이젠 그만 버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그런 아내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누나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엄마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엄마, 저 재영이랑 알콩달콩 잘 살게요. 엄마는 아프지 마시고 저희 곁에서 오래만 살아주세요. 사랑합니다.